책임져줄 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지금부터 김상우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월 12일이 세계 관절염의 날이다. 앞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는지 참 궁금해요. 글쎄 이제 숫자를 갖고도 정하기도 하고 보니까 네. 어떤 그런 게 이 모임에 내는 게 발단된 그런 또 시기를 정하기도 하고 저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의심을 하고 계시군요. 예. 사실 저는 아직 이렇게 관절염을 걱정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잘 튼튼한데 들어가네요. 네, 잘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워낙에 이 통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을이다 보니까 등산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교수님 혹시 등산 어떠세요? 좀 즐기시나요? 좋아는 하는데 시간이 잘 없어서 잘 못하는 편입니다. 가벼운 아하. 등산 정도는 하긴 합니다. 네, 하는데 네. 항상 부족하죠 운동이. 그만큼 이제 또 환자들을 많이 돌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신경외과 교수님이니까 네. 등산할 때도 잠시만 이렇게 되면 질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신경 쓰면서 어머. 운동하실 것 같은데 무턱대고 요즘 날씨 좋다고 또 등산하다가 병원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등산을 하면서 되게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주의한 사고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하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아프고 감각이 둔해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지만 걷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이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허리가 아팠지만 그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결국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노년층의 7에서 80%가 앓고 있다는 척추관 협착증. 과연 우리는 이 협착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치료하고 있을까요? 흔히 하게 되는 MRI 검사를 통해 보이는 경증이 증상의 경증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MRI상 심각해 보여도 실제로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MRI상엔 심하지 않아도 실제로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기 힘든 통증 치료에서부터 증상에 따른 수술 방법까지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협착증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질환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지라고 하지만 또 이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뭐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면 어떤 의사는 디스크입니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의사분은 협착증이다 또 이렇게 또 검사를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다르다고 하면은 척추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와 협착증이 완전히 상이한 병은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척추는 이제 머리부터 이제 다리까지 연결되는 부위죠. 그래서 머리를 떠받치고 우리 이제 갈비뼈나 팔다리가 이제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이런 것이 척추인데 체중을 지탱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이가 들면서 오는데 그런 과정을 거의 3단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기능을 못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불안정한 단계, 세 번째는 다시 안정화가 되는 단계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단계는 이 디스크란 물렁뼈가 또는 방석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기능을 못하는 단계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이제 디스크가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 뒤쪽에 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부담이 증가됩니다. 네. 증가되면 관절에 이제 어떤 경감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척추의 마디마디가 약간씩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불안정한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관절이 두꺼워지고 그 사이에 있는 인대가 두터워지고 그래서 신경을 둘러싸는 모든 구조물들이 신경을 쪼여오는 거죠. 그게 이제 협착증이니까 디스크와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병이지만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가 협착증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생 연령도 좀 다르고 네. 발생 시기도 다르고 증상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에 예. 이게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협착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은 이제 원래 고유한 증상은 이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쥐가 나고 아파서 잘 못 걸으시는 게 원래 증상입니다. 증상인데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증상 없이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이제 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정거장을 걸어갈 때 한 번을 쉬도 되는 증상이 두 번을 쉬어야 되고 세 번을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협착증 증상인데 누워 계실 때는 되게 괜찮아요. 앉아 있거나 누웠을 때는 괜찮고 보행에 문제가 된 협착증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걸을 때 자꾸 걸으면 아픈데 자전거를 타고 이럴 때도 너무 아프고 협착증은 자전거는 잘 타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프고 다리 쪽에 이제 감각도 이상하지만 온도도 좀 이상하고 그런 거는 또 혈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셨듯이 환자분들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다리가 막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은 아니고요. 근육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리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오래 앉아 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자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그런 거라든지 근육 경련 또는 근육으로 가는 혈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급이 좀 떨어지면서 허혈성으로 해서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다리가 뭐 아프다 이런 거는 협착증하고는 조금 다른 증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예. 네. 아까 계속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그 디스크가 진행되면서 협착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게 디스크가 빠져가지고 이게 달라붙는다. 그 뼈와 뼈 사이가 달라붙은 엑스레이를 갖고 협착증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협착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는 이제 뼈하고 물렁뼈는 빈 공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경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지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사이가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협착증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주로 막히는 협착증이 대부분이지만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협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뼈와 뼈 사이가 맞닿게 좁아졌을 때 어떤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으신 분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다리가 아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협착증의 일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척추를 따라서 저희가 신경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경이 흐르는 모든 부위에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또는 환자분들이 말씀하는 협착증은 허리에 대한 협착증, 허리에. 그런데 이제 척추는 목부터 엉덩이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경추라 그러고 이제 등을 흉추라 그러고 허리를 요추라 그러고 그 밑으로는 또 천추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모든 공간에서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이 허리고 목이지 않습니까? 네. 목을 많이 쓰고 허리를 많이 쓰니까 흉추의 협착증은 사실 아주 적고요. 그래서 목의 협착증과 허리 협착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증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의 협착증은 방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게 주증상인데 목의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는 척수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대개 통증보다는 마비 증상을 호소하죠. 그러니까 보행에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고 밸런스의 문제라든지 이제 균형감이라든지 말씀드렸듯이 또는 이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상지 팔과 다리 힘이 다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경추 협착증이나 흉추 협착증에서 올 수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듯이 척추뼈가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서는 어디든 협착증이 올 수가 있죠. 야.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무섭고 그러니까요.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협착증도 네. 선천성 협착증이 있고 또 후천성 협착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대개는 후천성 협착증이죠. 후천성. 그런데 이제 간혹 선천적 협착증은 젊은 연령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선천적으로 좁으신 분이 있어요. 좁으신 분들은 이제 선천적 협착증으로 분류합니다. 그게 수치로는 뭐 몇 센치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좁은 분들이 큰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어떤 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디스크가 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증상이 딱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척추 모양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신경이 지나갈 때 신경한테 제공되는 공간이 원래 좁은 경우를 이제 선천적 협착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는 하겠는데 네. 사실 어떤 건지 스스로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네. 보니까 한쪽 다리만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양쪽 다리가 또 다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협착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왜냐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협착증 환자들에 대해서 상식은 양쪽 다리가 다 아프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협착증은? 예, 예. 양쪽 아프다 돼 있고 아픈 양상도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면서 아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가운데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아픈 경우도 협착증이 맞죠. 왜냐 그러면 협착증이 구분이 가운데가 막히는 협착증도 있고 이제 신경이 가운데가 막히면은 많은 신경 다발들이 다 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은 각각 그 큰 줄기에서 나와서 신경이 나가야 될 자기 구멍을 찾아서 나가서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부위에서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측방, 바깥쪽에 있다고 측방 또는 더 밖에 있는 경우는 외측방 협착증이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협착증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만 아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쪽 다리만 아프다고 협착증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또 디스크라고 진단받는 경우에 네.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협착증도 그런가요? 가만히 있으면 다르죠. 다른데 달라요? 디스크는 이제 조금 전에 협착증이 아픈 이유가 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는 아픈 이유가 디스크가 터져요. 터지든지 안 그러면 안 터지고 볼록하게 나와서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급성 통증을 유발하고 협착증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세월 아파왔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서 지낸다든지 또는 통증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수도 많습니다. 디스크가 이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압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만 숨통이 트여도 증상이 좋아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급성 시기만 좀 지나면, 근데 협착증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대신 계속 꾸준히 아프진 않죠. 꾸준히 아프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못 견디시잖아요. 그래서 증상은 이제 조금 더 아프다가 또 견디다가 더 아프다가 견디다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오고 협착증이 세월이 가면 디스크가 좋아지듯이 저절로 뭐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증상은 이제 좀 환자분들이 견딜만 하다가 좀 더 아프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또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이제 걸으시면서 휘청거리고 네. 예,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심하면은 네,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 협착증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마비가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신경이 눌리면서 적응도 하시고 그러면 아픈 이유가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이런 게 문제고 보행이 불편한 거지. 보행이 불편한 이유가 마비 때문이 아니고 아파서 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휘청거리고 넘어진다 하는 거는 그보다 좀 더 위쪽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협착증도 많이 심하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협착증 증상보다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고 힘이 없고 이런 거는 적어도 허리보다는 상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협착증인지 알고 치료를 쭉 받든지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오히려 그 위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척추 전반에 협착증이 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추나 그러니까 경추에. 근데 경추의 증상으로는 대개 상지, 팔 증상을 동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보행이나 마비 이런 증상들은 이제 허리와 목 사이에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 원인이 협착증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그 주변에는 인대 골화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제 종양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연히 발견돼서 이제 다시 재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 정말 뼈, 어. 뭐 혈관, 조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네. 예민한 이 척추 이 부위에서 네. 정확한 진단을 스스로 내리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 네네.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듣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보다 협착증이 반드시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수술을 좀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네네. 그죠? 또 재활도 힘들고 그렇죠. 하니까 힘들어 네. 하시는데 또 안 하려다가 MRI 지금도 수술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때 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수님? 환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뭐 물어보면은 대화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갑니다. 사진이 심하다던데 사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먼저 물어보거든요. 어떠세요? 견딜만 하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사진부터 좀 봐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사진은 병이 있으니까 갖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진에 아무리 협착증이 심해도 네. 환자분들은 또 잘 견디시는 분도 있어요. 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협착증의 이제 MRI 소견과 환자분 증상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좁아지냐에 따라서 별로 안 심한 상태인데도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그렇다고 막 비관적인 병은 아니거든요. 또 적응해가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가 사진이 심하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게 갑자기 악화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데 결국은 삶의 질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러도 가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을 산행도 하고 싶고 친구들 따라가 걸어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멀찌감치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의 질 때문에 대개 이제 수술을 선택하시게 되기 때문에 항상 MRI 상에서 또는 이 영상 사진 상에서 이상은 첫 번째 어떤 선택 기준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편하다 하는 걸 갖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수술이 1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개 약도 복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픈 기전이 눌리고 혈액순환이라든지 울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통 진통소염제나 그쪽으로 가는 말초 혈행 개선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복용하시면서 증상이 또 견딜만 하면 지내시면 되고요. 그 외의 치료는 뭐 소위 요즘 말하는 뭐 시술이라든지 주사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 신경 주변에다가 약을 이래 주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되게 많이 아플 때 급한 불을 끄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치료로도 어느 정도 또 지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너무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불편하면 그때그때 치료를 한번 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다리가 저리거나 뭐 다리 네. 엉덩이 이런 데 통증이 있을 때 이때 제대로 치료를 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더딜 뿐이지 네.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게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신경이 어떻든 간에 신경이 눌리는 원인이 디스크로 인한 경우는 그게 뭐 아주 짧은 시간에 협착증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착증은 이제 연세가 많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신경 주위의 구조물들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이런 게 협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그거는 이제 단순 협착증이고 척추뼈가 어긋나는 수가 있거든요. 어긋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진단명으로는 전방전이증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이탈이 있는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좁아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젊으신 연령 또는 그렇게 연세 많으시지 않은 분들이 엉덩이 쪽부터 다리가 당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이 된 거기 때문에 요게 놔둔다고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죠. 병이 약간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는 네. 이제 급성 통증은 일단은 안정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도 무조건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이 많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은 쉬는 게 좋죠. 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활동을 계속하면서 뭐 진통 소염제라든지 이런 약을 복용하시면서 시간 지나면은 되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착증의 경우 이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미 이제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이 협착증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보존적 치료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 어떤 치료를 한다는 네네. 질문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는데 네. 수술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지금은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그 수술하면은 이제 결과가 좋아야지 이제 환자분도 그런 부담을 갖고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제 오래됐다든지 또는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연세가 많으면서 여러 가지 딴 주요 장기에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안 권하시는 수가 많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못 살겠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자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상황인데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물 복용 라고 되게 많이 아프실 때는 주사 치료를 하면서 좀 견디시게 되죠. 견디시면서 자꾸 운동도 그러니까 자꾸 보행을 시켜요. 보행을 하시는데 이제 잘 못 하시니까 조금 이제 자세를 좀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보행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또 과도하게 숙이면 또 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은 그런 어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나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네. 이 지긋지긋한 네. 통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막 이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이게 사라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협착증 수술을 받고 나서 이게 재활 운동처럼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또 운동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막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십니다. 많이 좋아지시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떤 분들은 생각 이상으로 좋아지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협착증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심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고 환자분들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데이터나 안 그러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행 거리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처음에 환자분들이 원래 막 아프던 데가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병원을 오실 때 입구 내려서 오실 때 여러 번 쉬어야 되던 게 뭐 안 쉬고 온다, 한 번 쉬고 온다 이런 식으로 보행거리 개선이 최종 목적이고 실제 그렇게 많이 되시는데 조금 아쉬우면은 저리다든지 좀 감각이 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남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견딜만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약물 치료를 좀 해가지고 좀 개선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행 장애라든지 너무 아프시던 것들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인 또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외부적으로 누가 운동을 해주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스스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걷고 그러니까 자꾸 걸어주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기립근이라든지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걷고 싶어도 아파서 못 걸었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자꾸 걸으시라 그러고 무슨 운동이 좋으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뭐
자전거도 타시고 수영도 하시고 어. 무거운 거 물건 들고 엮기 들고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하면 되는데 사전에 이제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고 네. 몸을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근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호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